가장 젊은 날의 철학. 이충영. 착하게 살면 무엇이 좋을까? 대학교 때 윤리학이라는 전공 필수 과목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판사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미국에서 최신 윤리학을 배워 철학과 교수가 된 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내용은 대략 한때 유행했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심화 버전 같았습니다. 현대 윤리학의 3대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공리주의, 의무론, 덕윤리학의 핵심 이론들을 각각 배웠습니다. 각 영역은 윤리적 판단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공리주의는 최대의 쾌락이나 행복을 얻는 쪽으로 행동하는 게 옳다고 말합니다. 의무론은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게 옳다고 말하죠. 덕윤리학은 장기적 관점에서 인격 함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게 옳다고 말하고요. 이 세 영역은 다시 아주 다양한 갈래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공리주의에는 규칙 공리주의와 결과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의무론에는 타산적 계약론이나 규범적 계약론 같은 이론이 있지요. 덕윤리학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여튼 현대의 윤리학적 이론은 셀 수 없을 만큼 종류가 많고 각 이론 및 학설은 조금씩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내놓습니다. 그럼 여러 생각 중 도대체 뭐가 옳은 걸까? 우리는 무슨 이론을 따라야 할까?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도대체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 걸까? 저는 이게 무척 궁금했습니다. 수업을 듣는 내내 윤리학적 확신이 생기기는커녕 의문만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나갈 때쯤 결국 참지 못하고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세 갈래의 이론 중 어느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인품이 아주 좋으셨던 그 교수님은 살짝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죠? 네, 이게 현대 윤리학의 현실적 결론입니다. 현대 윤리학은 합의된 해답 같은 걸 내놓지 않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제시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 윤리학 공부를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으려 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보다는 제자리를 빙빙 도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이 많이 빠지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삶의 근본적 질문들의 해답을 얻고자 패기만만하게 철학과에 진학했는데 공부할수록 답은 흐릿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때 제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조화로운 정신. 현대의 윤리학과 다르게 고대의 윤리학은 터무니없어 보이는 주장도 그냥 밀어붙이는 투박함과 과격함이 있었습니다. 그 특성은 서양 고대 철학의 대표주자인 플라톤에게도 나타납니다. 플라톤은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부정의한 폭군보다 729배 더 즐겁게 산다고 주장합니다. 더 정확히는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직관에 어긋나는 주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나쁜 일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해 떵떵거리며 즐겁게 살고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핍박받으며 억울함 속에 사는 경우가 많아 보이니까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즐거움이 무엇보다도 정신의 조화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의 즐거움은 단지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얼마나 지혜롭고 안정적으로 물질 세계를 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나저나 729배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어떻게 도출됐을까요? 729는 9의 세제곱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 정신이 세 부분, 즉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 명예를 사랑하는 부분, 돈을 사랑하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성적인 부분, 기계를 펼치는 부분, 욕망을 따르는 부분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세 부분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잘 기능합니다. 정의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분배와 관련되죠. 돈, 땅, 물건, 직위 같은 게 그걸 가져야 마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정의의 기본적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정의의 사회적 개념을 인간 정신에 적용했습니다. 정의로운 개인에 대해 논한 거죠. 정의로운 개인의 정신에서는 각 부분이 자신에게 할당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이 조화가 깨지면 부정의한 인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명예에 눈먼 나머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려 가족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며 정치에 매달린다면 조화로운 정신의 소유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필요하다면 남의 재물까지 없애가며 명예를 얻으려 할 겁니다. 반대로 정신의 각 부분이 조화로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정의롭다고 불릴 만한 행동을 할 겁니다. 이성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기계로서 위협 세력에 용감하게 맞서며 절제 있게 자신에게 적합한 대상을 적당한 만큼 원할 테니까요. 소크라테스는 신비로운 계산법, 비계산이 정확히 어떻게 이뤄진 건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에 의해 부정의한 폭군은 정의로운 철학자에 비해 정신의 각 부분이 참된 즐거움으로부터 9배씩 멀리 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세 부분이 상호작용하며 정신 전체를 이루니 9 곱하기 9 곱하기 9불라는 계산을 통해 729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 숫자가 얼마나 타당한지 따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자들도 이 숫자는 과장과 농담을 약간 섞은 수사적 표현이라고 주장하곤 하니까요. 핵심은 소크라테스가 참된 즐거움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참된 즐거움이 있다는 건 거짓 즐거움도 있다는 뜻이죠. 정신의 조화가 깨진 사람은 거짓 즐거움을 느낍니다. 당장은 부정의하고 무절제한 행동을 하며 즐거워하지만 그 즐거움은 장기적으로 삶을 행복하게 구성해 나가는데 오히려 치명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며 느끼는 즐거움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소크라테스 혹은 플라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정의로운 철인 통치자는 거시적인 행복과 국소적인 쾌락 사이에서 조화를 찾습니다. 나의 내면을 균형 있게 고찰하기. 지금까지 다룬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그저 소크라테스의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와 똑같이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장을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보다 매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판단의 영역에서 실존주의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점은 절대적인 객관적 가치 같은 건 없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윤리학 전통에서는 가치를 외부의 초월적 존재를 통해 규정하려는 시도가 주류를 이뤄왔습니다. 신의 말씀에 의존했던 기독교 전통이 대표적이죠. 근대 윤리학에서는 이성 혹은 보편적 법칙이 신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는 이성적 추론과 계산을 통해 보편적인 윤리학 법칙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법칙에 근거해 뭐가 좋고 나쁜지를 가려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둘 다 신의 말씀이든 보편적 법칙이든 가치 판단의 최종적 기준을 내 바깥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실존주의자들은 대체로 가치 판단의 최종적 기준이 자기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이외에 그 누구도 내게 특정 가치관을 강요할 최종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오직 나만이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근거해 진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극단적인 가치 상대주의로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보편적 원리도 없고 오직 내가 스스로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면 모두가 각자 저마다의 가치를 주장하여 극심한 혼란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때려놓고 나에게는 이게 옳다고 주장하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이 부분은 실존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하지만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내면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여 극단적인 가치 상대주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남에게 해를 가하는 많은 사람은 자신 안에 이타성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근본적인 이타성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다른 생명체에게 기쁨을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건 매우 보편적인 감정적 경향성입니다. 요즘엔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다라는 말이 경구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이기성만큼이나 이타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돈을 훔치는 사람도 있지만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윤 추구가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타성은 없는 존재 혹은 부자연스러운 존재로 취급되곤 합니다.
이기성을 우대하는 문화의 영향 아래 내리는 가치 판단은 진정으로 나의 입장에서 내리는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남들의 판단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죠. 실존주의자들은 대체로 남들의 판단 말고 진짜 내 판단이 뭔지 잘 생각해 보기를 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을 잘 들여다봐야 하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나의 진짜 뿌리 깊은 본성은 어떤지,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뭘 느끼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선행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라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건 무책임합니다. 그런 판단은 깊이가 얕을 뿐 아니라 나를 온전히 반영하지도 않죠. 이런 맥락에서 정신의 균형을 강조한 소크라테스 혹은 플라톤의 주장은 실존주의적 윤리학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인간 정신에는 다양한 힘이 공존합니다. 남을 찍어 누르고 내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힘,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내주고자 하는 힘, 쾌락을 좇는 힘, 평안을 찾는 힘 등등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인간의 정신적 삶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중 하나를 과대평가하는 바람에 시야가 좁아집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의 욕망, 감정 혹은 생각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낍니다.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처럼 판단하죠. 이는 내 안의 다양한 힘을 정작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겁니다. 정신의 균형을 강조한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내면의 여러 면모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이 선행될 때 우리는 비로소 즐거운 삶이 뭔지, 내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논리의 흐름에서 주장하자면 착하게 살아야 할 절대적인 객관적 근거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남을 적당히 도우며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충분하죠. 그게 나 자신을 좀 더 잘 아는 삶일 테니까요. 우리 안에는 분명 이타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을 때만 우리는 이기심에 잡아먹히지 않고 정신적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